네, 그러면은 그 커넥션 없는 UDP 프로토콜, 비연결형이라고 하죠. 연결이 없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인 UDP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고 해야죠.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장식이 없는 그냥 완전 그냥 맨발의 뼈대만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st effort service라고 해서 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보내기는 하고 그 패킷이 뭐 없어지든지 뭐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다음에 뭐 순서가 뭐 제대로 가든 뭐 제대로 못 가든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보내는 프로토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송신자와 수신자들 간의 핸드쉐이킹 뭐 미리 뭐 얘기하자 뭐 이런 그 악수하는 과정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각각의 UDP 세그먼트라고도 하고 데이터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패킷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각각이 그냥 별개로 그냥 패킷 하나 보내면 그거 하나 주고받고 끝.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UDP는 기본적으로 좀 로스가 있어도 패킷 손실이 있어도 괜찮은 그죠? 그러면서 그 대역폭의 그 사용에 조금 민감한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스트리밍 하는데 많이 씁니다. 많이 쓰이고 DNS도 UDP예요. DNS UDP고 SNMP도 UDP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UDP 애플리케이션들이죠. 그래서 물론 UDP 위에서도 reliable한 데이터 트랜스퍼, 신뢰성 있는 데이터 트랜스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UDP 위에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에서 프로토콜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UDP는 자체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기능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UDP 세그먼트 헤더는 대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뭐 소스 포트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거는 뭐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패킷 바이트의 그 UDP 세그먼트의 사이즈랑 그 다음에 에러 체크를 위한 체크섬 모듈이 있습니다. 체크섬 모듈이 있는데 그리고 UDP에서 제공하는 헤더는 프로토콜 헤더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64비트, 총 그냥 8바이트 정도인 거죠. 16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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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비트에서 요런 것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그 비디오 데이터 얹어 보내면은 여기 이제 비디오 픽셀별로 이제 데이터가 쭉 얹어 가겠죠. 올려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실제 그러면 UDP가 하는 일은 그냥 이 전송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날라주면서 뭐 소스 포트 넘버고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패킷을 키리하고 그 다음에 체크섬, 에러 체크하는 이 부분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이 부분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멀티플렉싱 다중화, 역다중화를 위한 정보 포트 넘버만 있고 기본 패킷 사이즈랑 에러 체크를 위한 체크섬 헤더만 있고 그냥 그 위에 바로 데이터를 실어 보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와는 비교되는 형식으로 TCP에는 굉장히 많은 헤더 정보들이 있습니다.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하고 랭성, 체크섬 외에도 굉장히 여기에 더 많은 헤더 정보가 있는데 이제 곧 보여줄게요. 그리고 진도가 나갈 테니까. 네. 그래서 왜 UDP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패킷 하나 뜩 보내고 마는 거죠. 잃어버리고 싶으면 잃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리고 전송되면 전송되고 깨지면 깨고 말면 말고. 근데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 그 비디오 스트리밍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이 패킷 로스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패킷 로스가 있어도 돌아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커넥션이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보내면 보내고 받으면 받고 받겠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이런 그 앱이 또 있는 거 있으니까 이런 프로토콜이 또 있는 거 그죠? 그다음에 그 뭐 연결하는 작업, 연결하는 데 드는 작업, 그 다음에 연결을 끊기 위한 작업, 그다음에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패킷 하나 씩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다시피 헤더에 들어가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다중화, 역다중화를 위한 포트 넘버만 있고 패킷 키 있고 기본적인 에러 체크하는 책성 부분만 있어서 헤더 사이즈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면서도 빨리빨리 패킷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DNS도 UDP를 쓰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DNS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물어보는 거란 건 뻔한데 그냥 그뭐 www.naver.com의 IP 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물어보고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DNS 서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상명대만 해도 뭐 어쩌면은 짧은 시간에 어쩌면 수백 명, 수천 명, 근데 좀 큰 ISP 같은 경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DNS 리퀘스트를 막 보내고 있을 텐데 각각을 위해서 일일이 뭐 그 DNS 네임으로부터 IP를 받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커넥션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 커넥션 열고 너 시간 되니 그다음에는 그 DNS 이 정보의 IP 주소 주세요 하고 연결 끊고 그 작업을 동시에 다 하려면은 꽤 그 연결 작업하는 동안에도 오버헤드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툭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불필요한 정보 없이 그냥 빨리빨리 그냥 처리하자라는 모델로 해서 UDP가 의외로 꽤 쓸모가 있다,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UDP 헤더 정보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UDP 프로토콜에 있는 그 프로토콜에 나오는 그 헤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나올 수 있죠. 시험 문제. 너무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UDP 체크섬은 이것은 이제 에러 체킹하는 그 모듈입니다. 이제 뭐 체크를 보면 UDP 체크섬은 이제 오류 검출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체크섬은 이 UDP 세그먼트가 출발지로부터 패킷의 송신자로부터 수신자까지 이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링크의 잡음에 의해서 또는 라우트에서 저장되는 동안 이 UDP 세그먼트 안에 전송된 비트의 변경 사항 뭐 예를 들어서 1을 보냈는데 0이 갔다든지 0을 보냈는데 1이 갔다든지 잘못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188페이지, 8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룰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샌더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실제로 이렇게 16비트 그 짜리 그 데이터를 두 개를 보낸다고 칩시다. UDP 팩을 두 개가 있다고 치고 다음과 같은 그 16비트짜리 워드 두 개를 송신자가 보내는 거죠. 그리고 송신자가 11100011100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 첫 두 바이트를 이렇게 보내고 두 번째 두 바이트를 이렇게 보낼 때 추가로 책섬, 아까 전에 UDP 헤더에 책섬 필드가 있었죠. 추가로 책섬 필드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책섬을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오리지널로 보내는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16비트가 있고, 이렇게 16비트를 보냈으면은, 32비트를 보냈으면은, 얘를 16비트로 책섬이 16비트였으니까, 그죠? 책섬이 16비트였으니까, 얘를 전체 보낸 데이터를 16비트 단위로 나눠서 더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보낸 16비트, 두 번째로 보낸 16비트면은, 두 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되죠. 두 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되고, 근데 이렇게 올림 수가 나오면은 얘는 끝자리로 시프트를 해가지고 라운드 이거를 뭐죠? 여러분들 C 프로그램 배울 때 보수 계산할 때 뭐 이런 거 아마 했을 텐데, 그래서 어 얘를 그 오른쪽 끝으로 시프트를 해서 더해주면은, 그죠? 1이 올라오면은 요 올라온 1은 요 맨 끝에 1하고 더해주면은 0, 1, 1이 100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총 32비트 보낸 값의 합은, 16비트 합은 요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요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 값의 1의 보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아마 C 프로그램 할 때 배웠을 텐데, 1의 보수면은 반전이죠. 1은 0, 0은 1, 0은 0,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반대로 반전을 해서 이렇게 뽑아낸 값을 책섬 값이라고 합니다. 책섬 값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돼요? 이 보낸 비트의 전체 실제 오리지널 데이터를 더한 썸 값하고 책섬을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은 전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송신 쪽 할 때 보내면은, 송신할 때 보내는 패킷에서 EDP 패킷에서 보내는 데이터는 요 오리지널 데이터를 보내고, 요 오리지널 데이터의 책섬 데이터도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은 받을 때의 수신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받을 때의 수신자도 똑같이 요 수신된 데이터를 더하고, 만약에 이 비트에서 하나도 오류가 없이 이대로 11100, 1100, 111 보내고 이거 그대로 그대로 갔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그대로 갔으면은 수신자 측에서도 똑같이 썸을 계산을 하면 요 값이 나올 거고, 그리고 책썸을 받아서 얘랑 더하면은 수신자 측에서 썸 값, 요 오리지널 데이터를 제대로 보내고 책썸을 제대로 수신받았다면 수신자 측에서 계산해도 요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1111이 나왔죠? 만약에 수신자 측에서 받아서 책썸을 바탕으로 더해봤는데, 썸 값이랑 책썸 값을 더해봤는데 이 중에서 값에서 0이 하나라도 나오면은 뭔가 패킷에 오류가 발생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하나가 1이 0으로 갔다든가, 아니면 책썸도 뭐 잘못됐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데이터를 보내면서 오리지널 데이터의 썸 값의 1의 보수를 한 책썸을 같이 보내서 송신자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밸류를 썸한 값과 책썸을 더하면은 전부 111이 나오는데, 수신자 측에서도 똑같이 이런 값이 나오면은 성공적으로 전송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에서 UDP가 하나도 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책썸은 하고 있는 거죠. 썸 체킹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레이어 2에 있는, 이거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4인데, 레이어 2에 있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들이 실제로 오류 검사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왜 UDP가 굳이 책섬을 제공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얘기는 교과서 188페이지, 189페이지를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UDP에 대한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TCP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TCP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고, 사실 요 내용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우리가 챕터 2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이 이것만 제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뭐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실제로 이 그 네트워크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그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숙제 제출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뱅킹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할 때의 용도라든가 이런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한 그 기술이고 첨단 기술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100을 보내면은 지구 반대편 끝에서도 100을 반드시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했고 이거를 한 것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한 2, 30년 정도를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TCP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내용은 굉장히 깊고 사실 대학원에 들어가서 또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서 실제 뭐 이번 강의에서는 학부생 레벨의 컴퓨터 네트워크 소개 부분에서는 대략 TCP가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보여주고 방금 전에 UDP 헤더를 보여줬는데 TCP 헤더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 뭐 그런 정보에서 얘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6, 70년대부터 90년대 후반 2000년대까지 멀리 있는 서로 상호간에 있는 뭐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또는 북극이든 남극이든 아니면 화성이든 어디든 간에 그죠? 물론 화성 정도 되면은 아니 경기도 화성이나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수성, 금성, 지구 다음에 화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끊임없는 실험과 노력과 아이디어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80년대, 90년대 인터넷 네트워크를 연구한 분들이 남긴 일종의 문화유산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모두 쓰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활발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이런 정보 공유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으니까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만큼 폭발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AI도 폭발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신뢰성 있는 네트워킹이 있어야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거고 데이터가 깨지지 않고 제대로 전송이 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빅데이터 레볼루션이라든가 인터넷이 전 세계에 연결되면서 이제 모든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빅데이터 혁명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AI가 시대가 이제 왔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초석이 되는 게 이 사실은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에서 멀리 있는 기계들끼리 서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이 근본적인 기술의 결정체가 TCP인 거죠.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번 주 보강은 되도록이면 뭐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TCP를 보면은 뭐 주요 기능이 이제 다룬 나라가 TCP 세그먼트 스트럭처. 우리가 이제 UDP 세그먼트 스트럭처를 얘기를 했으니까 TCP 세그먼트 스트럭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어떤 세그먼트가 있어서 어떤 기능이 나온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다음에 Reliable Data Transfer, Flow Control, Connection Management 대략 한 요 정도 얘기가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TCP는 이제 인터넷 표준 문서 RFC에서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오랜 시간 동안 793번부터 2581번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왔는데, 그래서 point to point communication입니다. 이제 그 다중화, 역다중화 때도 얘기를 했지만, 송신자가 하나 있고 수신자가 하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송신자가 하나 있고 수신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전송이 되는 일종의 바이트 스트림, 그죠? 바이트의 시퀀스가 전송되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지금은 뭐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full duplex 데이터라고, full duplex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여기서 전이중 통신이라고 하죠. 전이중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이중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양쪽에서 그냥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양쪽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서로 막 데이터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커넥션을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같이 보내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full duplex 전이중 통신이 뭐냐면은 서로 양쪽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들을 수 있으면은 그게 full duplex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full duplex가 안 되죠. 사람은 한 명이서 얘기하고 한 명은 듣고 있다가, 사람은 그 다음에 한 명이 끝나고 나면 다른 한 명이 얘기하지, 서로 얘기하면은 서로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계속 얘기를 하면 서로 통신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의 physical voice communication은 기본적으로는 half duplex, 반이중 통신을 얘기를 하고, TCP는 전 이중 통신으로서 서버 클라이언트가 서로 커넥션이 되면은 서로 막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프로토콜에 따라서겠지만, 그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의 그 커넥션을 통해서, 연결된 커넥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라는 게 있고, 그래서 뭐그 TCP 데이터 보내는데 뭐 가장 크기는 몇 바이트까지 하나의 세그먼트 사이즈로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커넥션 중요한 거죠, 얘가, 그죠? 그러니까 TCP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얘기할 때 그 뭐 시간 커넥션을 맺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플리케이션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누군가가 상담을, 학생이 교수한테 상담을 할 때도 보면은 커넥션을 맺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시간 되세요? 뭐 우리 며칠 날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얘기하면은 그래요, 상담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얘기하면은 그 시간 동안은 둘이서 일종의 그 세션을 하나 맺고 커넥션을 맺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죠. 뭐 수업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음, 뭐, 뭐 학점에 대한 얘기할 수도 있고 진로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서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근데 UDP는 그냥 패킷 하나 던지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TCP는 커넥션 지향적으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얘기할래요? 시간 대략 이런 악수 작업, 핸드 쉐이킹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교환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센더가 데이터를 보낼 때 리시버의 버퍼가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리시버 중심으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그 뭐였죠? 그 비디오 스트리밍에서 대시 프로토콜 얘기할 때도 비슷했죠. 그죠? 리시버가 비디오를 받으면서 자기가 얼마 정도의 데이터를 요청을 할 건지, 그죠? 언제 요청을 할 건지 그 컨트롤러 클라이언트가 쥐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은 근데 그거는 dash는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HTTP 스트리밍 프로토콜이었는데, 비슷하게 얘기해서도 TCP에서도 그 리시버가 자기가 버퍼 스페이스가 얼마 정도 있으니까 뭐 TCP receiving window 사이즈가 얼마 정도 있으니까 얼마 정도의 사이즈로 보내달라, 그 이상은 보내지 말라 라고 샌드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CP도 그렇고 Dash에서의 그 HTTP 프로토콜도 그렇고 리시버 드리븐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플로우 컨트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를 다 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대략 어떤 건지만 보고 이제 그 감을 익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UDP 같은 경우에는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있었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옆에 놓고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를 보면서 UDP 패킷의 헤더 정보가 그림 3.7 187페이지에 있으니까 그죠? 교과서 한글 교과서 기준으로 187페이지 그림 3.7 UDP 세그먼트 구조 그림이랑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UDP는 간단했죠. 소스 포트하고 데스티네이션 출발지 포트와 목적지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패킷 헤드 랭스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었죠? 아까 전에 에러 체크하는 책성 16비트가 있었는데 또 여기는 보면은 일단 뭐 시퀀스 넘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몇 번째 패킷 갔니 안 갔니? 몇 번째 패킷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내는 거 예를 들어서 그죠? 몇 번째 패킷 보내고 있고 근데 사실은 몇 번째 패킷이 아니고 몇 번째 바이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패킷의 첫 번째 바이트는 1바이트다. 뭐 70번째 바이트다. 이 패킷의 첫 번째 바이트는 요 바이트죠, 사실. 그죠? 요 부분이 이제 헤더고 TCP 헤더. 그러니까 UDP 헤더는 소스 포트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하고 패킷 랭스하고 체크썸만 있었고 나머지 밑에는 다 그냥 패킷 데이터 있는데 TCP는 TCP 헤더에 이만큼의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www.naver.com 보내면은 그 URL 주소가 뭐 http get 그런 내용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대략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보내는 게 뭐 몇 번째 패킷 보냈는데 받았니? 몇 번째 패킷 보냈니? 받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70번째부터 140번째까지 데이터까지 보냈는데 받았니? 70번째 데이터를 70바이트 번째의 데이터를 받았니? 라고 보내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바이트 오브 데이터가 시퀀스 넘버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몇 번째 패킷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TCP는 몇 번째 패킷 받았니가 아니라 몇 번째 바이트를 받았니 라는 식으로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 시퀀스 넘버라는 거는 지금 이거는 이 패킷의 첫 번째 바이트는 70번째 바이트다. 이 패킷의 첫 번째 바이트는 150번째 바이트다. 이런 식으로 시퀀스 넘버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밑에 acknowledgement number는 내가 120바이트까지는 받았으니까 121바이트부터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세 번째 패킷 받았어? 세 번째 패킷 받았으니까 네 번째 패킷부터 주세요. 근데 뭐 이 패킷은 세 번째 패킷입니다. 이 패킷은 다섯 번째 패킷입니다. 다음에 acknowledgement는 내가 네 번째 패킷까지는 받았어. 다섯 번째 패킷까지는 받았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보내면서 내가 몇 번째 패킷은 보냈고 몇 번째 패킷까지 받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섯 번째 패킷을 보냈는데 네 번째 패킷까지만 계속 받았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다섯 번째 패킷 받았다는 얘기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섯 번째 패킷 재전송해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시퀀스 넘버라는 것들이 죠 시퀀스 넘버들이. 근데 TCP에서 시퀀스 넘버들은 보내는 패킷의 첫 바이트, 그 다음에 받고 싶은 패킷의 첫 바이트를 가지고 시퀀스 넘버를 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이 TCP, 이 sync, 처음에 커넥션 맺을 때,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커넥션을 맺을 때, 이 보면 헤더, 뭐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가 헤더에 들어가는 이 명령 인포메이션이 되어 있는데,
뭐 너 시간 되냐? 나랑 그 TCP 커넥션 맺을래?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그 TCP 플래그가 sing입니다. 여러 가지 플래그, 이런 플래그라고 얘기해요. TCP 플래그라고 얘기하는데, 뭐 URG, 뭐 여기는 보면 6개의 플래그가 있죠. 그래서 그 뭐 fe는 뭐 피날레, 이거는 끝내는 거죠. 그 이제 연결 끊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sing은 뭐냐면은 그 커넥션 맺을 때 쓰는 거예요. 커넥션 맺을 때. 그래서 시간 돼? 라고 물어볼 때, 나랑 얘기할래? 라고 얘기할 때 이 sing 플래그를 셋업을 하고, sing 플래그를 셋업을 하고, 뭐 일로 예를 들어서 셋업을 하고, TCP sing 플래그를 갖다 셋업을 하고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커넥션 맞을 때 sing을 보내면은 그 다음에 그 받는 쪽에서 그 sing에 대한 액을 보내는, acknowledge, 응답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sing 보내고, 뭐 sing 액 받고, 그 sing을 보내고, 액을 받고, sing 액을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쓸 때 씁니다. 그래서 sing하고 액이 기본적으로는 그 커넥션 맺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나올 거고. 그래서 뭐 checksum은 UDP하고 같죠. UDP하고 같고 아까 전에 얘기했고, 그다음 receive window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flow control 할 때 쓰는 겁니다. 실제 뭐 그 앞으로 몇 바이트 정도를 보내도 된다라고 그 flow control 할 때 쓰는 정보죠. 자, 그래서 보면은 벌써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됐어요. sequence number랑 acknowledgement 얘기했고, 그다음에 TCP 그 헤더 플래그 중에서 뭐 그 커넥션 맺을 때 sing하고 x 쓴다고 얘기했고, 끊을 때는 fin 쓰고, 그죠? 그다음에 뭐 reset은 하고 뭐 push urgent data point는, reset은 보통 이제 뭐 커넥션 끊을 때 그 할 때 주로 이제 쓰는 거죠. 즉 보통 이 세 가지는 커넥션 관련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push랑 urg는 뭐 여러분들이 딱히 그렇게 그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숙지를 해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플래그들 어떻게 되는지, 이제 뭐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TCP 시퀀스 넘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보내고 있는 패킷의 첫 번째 바이트 넘버를 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패킷을 3개를 보내는데 각각의 패킷 사이즈가 60바이트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패킷의 시퀀스 넘버는 1, 두 번째 패킷의 시퀀스 넘버는 61, 세 번째 패킷의 시퀀스 넘버는 121이 되겠죠. 그죠? 시퀀스 넘버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 넘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acknowledgement는 이제 뭐냐면은 그 몇 바이트까지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acknowledgement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어떻게 돼? TCP에서 implementation이 어떻게 돼? 구현이 어떻게 됐냐면은 60 방금 전에 패킷 사이즈가 60바이트고 첫 번째 패킷이 1바이트부터 60바이트까지 있고 두 번째 패킷이 61부터 120바이트까지 있고 세 번째 패킷이 121바이트부터 180바이트가 있다고 치면은 각 세 패킷의 시퀀스 넘버는 1, 61, 12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신자 측에서 첫 번째 패킷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acknowledgement를 보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60바이트까지 받았습니다. 라고 그 acknowledgement를 보내든가, 아니면은 61바이트는 받았으니까 61번째 바이트부터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TCP에서는 그 60바이트까지 패킷을 받았을 때는 61바이트부터 보내주세요 하고 보냅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은 60바이트까지는 다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61바이트 그 첫 60바이트 패킷하고 두 번째 60바이트 패킷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받아버렸으면은 그
두 개를 acknowledge를 보낼 수가 있겠죠. 61바이트부터 보내주세요를 보낼 수 있을 거고 121바이트부터 보내주세요도 할 수 있을 텐데 두 개 패킷을 거의 동시에 받아서 그럴 경우에는 cumulative 액이라고 누적 액이라고 뭐 어차피 120바이트까지는 다 받았으니까 60번째까지 받았다라는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럴 때는 그냥 그 첫 두 개 패킷 다 받았을 경우에는 첫 번째 패킷도 받았고 두 번째 패킷도 받았으니까 다음은 121바이트부터 보내주면 됩니다 라고 액을 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퀀스 넘버하고 acknowledgement 넘버를 통해서 몇 번째 바이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 번째 바이트까지 받았으니까 그 다음 바이트부터 보내주세요 라는 식으로 서로 이렇게 제대로 갔느냐를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가 무슨 패킷을 제대로 갔는지 보냈는지 받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시퀀스 넘버하고 액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넘버를 보낼 때는 그냥 이 시퀀스 넘버에다 보내고 acknowledgement 넘버를 보낼 때는 acknowledge A, TCP 플래그 A를 셋업을 하고 acknowledgement 셋업을 하고 acknowledgement 넘버를 보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 예제는 간단하게 이 호스트 A가 B의 원격 로그인을 해서 C라는 글자를 타이핑을 하고 하면은 호스트 B가 C라는 글자를 받고 난 다음에 C라는 글자를 다시 이렇게 메아리 쳐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메아리 쳐서 보내는 글자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보내는 걸 갖다가 보낼 때, 그 다음 패킷을 또 보낼 때, 그죠? 그래서 C를 보낼 때 이 패킷의 시퀀스 넘버가 42바이트라는 얘기는 42, 바이트를 보낸다고 치죠. 이 데이터는 바이트를 보내서 42바이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acknowledge는 79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78바이트까지는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42바이트짜리를 보내는데 보내는 데이터는 한 바이트만 보내요. 보내고 나면은 얘는 이제 그걸 받고 또 한 바이트를 이제 또 보내주는데 그러면은 acknowledgement 79번째 바이트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얘가 보내는 C 데이터의 시퀀스 넘버는 79번째 바이트가 되고 acknowledgement는 42까지 받았으니까 43부터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43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C를 보내면은 그 다음에 얘는 또 이제 C를 또 보내면은 42번째까지는 다 받아서 43번째 바이트부터 달라고 하니까 43번째 바이트를 보내주면서 79번째까지부터 바이트까지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80번을 바이트부터 보내주세요 하면은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시퀀스 넘버는 80이 되고 액은 한 바이트를 받았으니까 뭐 44, 뭐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퀀스 넘버 액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liable data transfer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TCP는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 세그먼트랑 cumulative 액이라는 걸 했어요. 그죠? cumulative 액이라는 건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액을 보낼 때 넘버가 80번까지, 60번까지 받았다고 하면은 61번째 데이터를 보내주세요 하고 TCP 액 플래그를 셋업을 하고 61이라는 넘버를 보내는데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첫 번째 60바이트 패킷하고 두 번째 60바이트 패킷하고 동시에 그냥 왔다라고 치면 또는 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왔다라고 치면 그러면 사실 액을 두 개를 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액 넘버 61번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액 넘버 121번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액 넘버 121번만 보내면은 어차피 120번 바이트까지는 다 받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61번 액은 보낼 필요가 없죠. 누적 액.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 세그먼트는 뭐 넘어갈게요. 파이프라인 세그먼트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아마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이프라이닝 같은 거, 컴퓨터 구조 같은 데서도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고, 뭐 한꺼번에 데이터 많이 보내자, 파이프라인 여러 개 열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리트랜스미션 타이머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액이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전에 60바이트짜리 패킷 3개 보냈는데 그 첫 번째 패킷은 가고 세 번째 패킷도 갔는데 두 번째 패킷은 안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그 첫 번째 패킷 갔으면 액 60일은 나왔는데, 근데 두 번째 패킷 전송을 하면 액 120일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액 120일 패킷이 안 오고 있어요. 근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초, 10초, 15초 정도 돼서 그 리트랜스미션 재전송할 수 있는 타이머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계속 기다렸는데 지정된 시간 동안 특정 액이 안 온다고 얘기하면 다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를 쓰고 있습니다. DCP는. 그래서 각 패킷별로 보내고 그 리트랜스미션 타이머를 두고 있어서 그 보낸 액이 계속 안 오고 있다. 그러면은 패킷 로스가 났구나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P 그 네트워킹의 그 unreliable한 서비스를 보증하기 위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상에서 이러한 그 방법론들을 줘서 파이프라인 세그먼트를 들고 액 쓰고 액 넘버하고 시퀀스 넘버 쓰고 그다음에 그 재전송 싱글 리트랜스미션 타이머 해가지고 재전송 타이머를 둬서 패킷이 왔다라는 기다리고 있는 액이 없는 게 있다. 그러면 다시 보낸다라는 거죠. 시간 타임아웃을 줘서. 그래서 뭐 타임아웃이 있고 듀플리케이트 액이 있는데 뭐 듀플리케이트 액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그 타임아웃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타임아웃 쓰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92번 패킷을 92번 시퀀스 넘버를 보내고 8바이트의 데이터를 보내면은 사실 얘가 전송이 되고 나면 acknowledge 넘버는 100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92번째 시퀀스부터 8바이트까지 가면은 99바이트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100바이트부터 주세요 라는 액이 와야 되는데 액이 오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100번째 바이트가 갈 텐데, 그죠? 근데 오다가 그 액 패킷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초, 20초, 6초, 30초 너무 길면 안 되겠죠. 너무 길면은 타임아웃이 너무 길면은 이 전송이 끝나는데 에러가 생겼을 경우 너무 오래 걸릴 거고, 너무 짧으면은 또 이게 이게 이 정도 된다라고 타임아웃이 이 정도 공간만 그 간격만 준다 싶으면은 오다가 다시 재전송되고 그런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이런 타임아웃을 얼마로 두는 게 좋을 거냐라는 거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은 특정한 그 실험적인 값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으로 해서 패킷이 날아오다가 없어질 경우, 물론 가다가 없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타임아웃을 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액 패킷이 안 와도 다시 보내는 거죠. 다시 보내고 이렇게 성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는 와중에 액이 정상적으로 오고 있는 와중에 타임아웃을 너무 짧게 잡아버리면 계속 이렇게 쓸데없이 패킷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미 왔는데 뭐 액이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보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을 적절하게 너무 길게도 아니고 오래 기다리기 싫으니까 그죠? 근데 너무 짧게 하면은 또 불필요한 재전송이 자꾸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죠? 이건 리트랜스미션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설명 다 했으니까. Fast Retransmission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low Control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개념적으로는 쉬워요. 그래서 TC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있고 TCP 소켓 수신자에서 이 TCP 소켓 버퍼가 있어서 실제로 샌더가 패킷을 쭉 보내면은 네트워크를 타고 와서 이 프로토콜 스택 IP 레이어, 수신자 PC의 IP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인데 요렇게 IP 주소를 타고 와서 TCP 코드를 받아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TCP 소켓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소켓에다가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필업 시키죠.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밀어 넣으면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때그때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죠? 받을 때마다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소켓의 리시버 버퍼에 공간이 적게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이 보내면은 여기서 계속 버퍼 사이즈가 넘쳐서 그냥 패킷 버리고 뭐 그런 게 많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는 너무 데이터가 적으면 애플리케이션이 또 기다려야 되니까 남는 버퍼, TCP 소켓 리시버의 남는 버퍼 사이즈만큼 적당하게 내가 얼마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보내주세요라고 샌더에게 피드백을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TCP 플로우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신자가 샌더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샌더가 수신자의 버퍼를 오버플로우 넘치지 않도록 한다라는 수신자 중심의 플로우 컨트롤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강의도 지금 어느 정도 적절한 플로우 컨트롤이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진도를 마지막에 나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챕터 1, 2까지는 뭐 차분차분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다 했는데 지금은 뭐 넘어가는 부분은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수신자들이 버퍼는 대기가 잘 안 되는데 뭐 지금 강의하는 사람이 막 이제 막 강의 내용을 때려놓고 있는 진도 부분인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 TCP의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앞으로 응용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딱히 물론 시험용으로 쓰일 수 있겠지만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최대한 복잡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알아듣기 쉬운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플로우 컨트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은 이제 수신자 중심의 흐름 제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죠. 버퍼 사이즈, TCP receiver wind, 그죠? 아까 전 TCP 헤더에 있는 receiver window size value의 값에다가 그 내용을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넥션 매니지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넥션 매니지먼트인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이제 뭐 대학원을 가면은 물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 논문 레벨에서 배우겠지만, 고급 네트워크 같은 데서요. 그래서 핸드 쉐이킹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시작할 때 sing 패킷하고 sing egg 사용해 sing 패킷, egg 패킷, sing egg 써가지고 우리 얘기할래요? 시간 잡는 이런 커넥션 매니지먼트 필요하다. 그 다음에
커넥션을 끊을 때도 이런 걸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소켓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TCP에서는 이렇게 three-way handshaking, 커넥션 오픈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얘기하자. 그래, 얘기하자. 오케이,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이메일 보낼 때, 뭐 우리 3시에 얘기할까요? 그래요. 3시 얘기합시다. 오케이, 3시 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근데 이때 쓰이는 플래그 비트를 봤을 때 이거는 알아두세요. sing 비트를 1로 셋업을 하고 sing 비트를 TCP sing 플래그로 셋업을 하고 시퀀스를 X로 보내면은 여기서는 sing 비트를 sing 액을 보냅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은 sing 비트를 sing 비트에 대한 액을 보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sing 비트, sing 비트, synchronization 비트를 1로 셋업하고 액 비트도 1로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는 뭐 본인 거는 Y, 뭐 Z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액 넘버는 X까지 받았으니까 뭐 여기는 아무런 바이트가 없다고 치고 그냥 악수만 나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액 넘버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기할래? sing 비트를 보내고 얘기합시다 라고 동의하면은 sing 비트하고 액 비트를 셋업을 하고 시퀀스 넘버를 Y로 뭐 자기 거 보내고 그 다음에 액 넘버는 2까지 받았으니까 X 플러스 1 보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3시에 볼래요? 그래요. 3시에 봅시다. 오케이, 3시 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액 비트를 셋업을 1로 하고 그 다음에 액 넘버는 Y를 받았으니까 Y 플러스 1로 셋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3-way handshake로 했죠. 3-way로. 그러니까 이거를 1-way, 2-way, 3-way로 얘기를 했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식으로 얘기하면은 3시에 만날래요? 3시에 만납시다. 3시 콜. 근데 사람이 할 때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답장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3시에 만날래요? 3시에 만납시다. 라고 얘기했을 경우, 3시 콜라 했을 때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가 확실히 동의를 했구나라고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없애고 투웨이로 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얘기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까지는 굳이 대학생 레벨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TCP 커넥션을 열 때 이 어떤 비트가 셋업이 되는지, 싱 비트, 처음에 싱크로나이제이션 열고, 싱크로나이제이션 액을 받고, 그 다음에 액 주는, 액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휴먼 아날로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3시에 만날래요? 3시에 만납시다. 3시 콜.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P에서는 커넥션 매니지먼트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HTTP 리퀘스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가 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건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클로징 할 때는 fin 비트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fin 비트를 1로 셋업하고 그 다음에 acknowledge 잡고 그 다음에 fin 비트를 셋업해 준다.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fin 비트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UDP하고 TCP 소개가 끝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TCP congestion control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학부생 레벨에서는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진 않는데 이건 이제 대학원 교과서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간단한 뭐라고 할까요?
컨제스션 컨트롤이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혼잡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옛날 얘기인데 혼잡 제어라는 게 어떤 중요한 게 있느냐,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를 좀 하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제스션 컨트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패킷 큐잉 딜레이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비디오 스트리밍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가장 이 인터넷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렉이 걸리는 문제죠.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렉이 걸린다 그러죠. 뭐 버퍼링이 뭐 끝없이 돌아가고 뭐 데이터는 안 온다.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현실화돼서 나타나냐면 이제 패킷이 없어진다거나, 그죠? 보낸 패킷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뭐 딜레이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딜레이가 생겨서. 근데 실제로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켰는데 갑자기 뭐 데이터가 먹통이 되고 안 돼. 아침엔 네트워크가 잘 됐는데 저녁에는 숙제도 못 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네트워크를 안 쓰겠죠. 인터넷 안 쓰게 될 거예요. 인터넷을 켰는데 언제는 데이터가 잘 되고 언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뭐 수업용이라든가 못 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에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트래픽이 컨제스션이 일어나서 패킷이 로스트가 많이 생기고 딜레이가 굉장히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쓰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이 망가질 뻔한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고속도로 지어놨는데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경부 고속도로가 지금 뭐 1차선이죠. 왕복 1차선이다. 못 쓰죠. 예를 들어서 왕복 2차선 말이 안 되는구나. 죄송해요. 왕복 2차선이다. 하행선 1차선, 상행선 1차선. 그 도로 쓸 것 같아요. 항상 컨제션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SRT 타고 서울 가면은 KTX를 타고 서울 가면은 뭐 한 20분이면 가는데 고속도로 타면 항상 뭐 왕복 2차선으로 서울부터 천안까지 돼 있어가지고 항상 뭐 20시간, 30시간 걸리면 그러면 안 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컨제스션 컨트롤이라는 게 사실 이 인터넷, 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은 고속도로도 그래서 많이 막히면은 계속 차선 확장 안 하죠.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8차선에 16차선 계속 확장을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1987년, 88년 그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인터넷이 이제 알파넷으로 시작해서 60년대 후반에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이제 인터넷이 있다가 갑자기 사용자들이 미국에서 대학 사용자들이 증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터넷이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한 40mbps로 썼다고 치면은 400mbps, 40mbps 썼다고 치면은 갑자기 어느 날 스피드가 1000분의 1로 떨어져서 0.4mbps 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 4kbps, 40kbps에서 뭐 400bps, 40bps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 인터넷 못 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집에서 컴퓨터 쓰고 있는데 뭐 평균적으로 항상 뭐 100메가, 1기가 쓰고 있다가 갑자기 1메가나 10메가로 떨어지고 넷플릭스 못 보게 된다. 또는 아예 접속이 안 된다. 못 들어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어떨 때는 10시간 걸리고 고속도로가 나갔는데 뭐 2분의 1 확률로 아침에 나가면은 뭐 한 2시간이면 가는데 아침 지나면은 뭐 12시간 걸린다. 그러면 안 하죠.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
컨제스천 컨트롤이라는 것이 때문에 사실 인터넷이 와해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고 이제 그 문제를 푼 사람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탑 10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TCP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컨제스천 컨트롤이죠. 그만큼 또 뭐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토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TCP congestion control을 보면은 자 이거죠. 이게 1988년인가요?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학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DNS를 만든 사람의 논문이 그, 출간된 학회, 그 다음에 TCP를 만든 사람, IP를 만든 사람의 논문이 발표된 학회,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다양한 인터넷에 거의 모든 것이 이제 좋은 것들이 만들어진 학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보면은 88년인가요? ACM 스리콤이라는 세계 최고의 학회, 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 여기 보면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86년 10월에 인터넷이 컨잡션, 혼잡으로 인한 무너짐이라는 현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버클리에서 LBL이라는 연구소로부터 버클리까지의 대략 한 400m 정도의 거리를 가진 사이트인데 원래는 평소에는 32kbps 그러니까 32kbps가 40bps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1000분의 1 정도로 스피드가 밴드위스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집에서 10메가, 100메가를 쓰다가 100kbps로 떨어진 거죠.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를 분석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를 컨제션이 생기는가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TCP에서 Congestion Avoidance and Control, 컨제션을 피하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토콜을 제안을 하고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것이 뭐 이런 걸 하는 것이니까 뭐 이분은 연구원이셨지만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벤 제이콥슨이라고 전설적인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이분이 이제 인터넷 최초의 비디오 스트리밍, 비디오 컨퍼런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꽤 많이 일조를 하셨고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벤 제이콥슨이라고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은 이분의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 중에 스타십니다. 챕터 3의 인터뷰인데 예, 교과서 278페이지 보면 있네요. 교과서 278페이지 보면은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있고 이 개발 스토리가 있어서 인터뷰. 그래서 3장의 맨 끝에 벤 제이콥스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이분이 뭐 지금도 활발히 연구하시는 전설적인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해결을 한 거죠. 처음 해결을 해서 1986년에 이 컨제션 컬랩스가 생기면서 인터넷 어쩌면 그때 당시 폭발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대학들 사이에서 인터넷 이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이 컨제션 어보이던스 앤 컨트롤 이분이 논문을 쓰고 개선된 TCP를 오픈소스로 릴리즈를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이 혼잡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는 걸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오면은
또는 대학원을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구글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관련돼 있는 네트워크 쪽으로 관련된 좋은 회사들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더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CP 컨제션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further study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트워크를 마치면서 뭐 대학원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원 레벨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만들게 될 거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대학원 코스를 신청을 하면은 이 부분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뭐 어떤 걸 해결을 했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썼는지 복잡하죠. 네. 이런 거를 써서 뭐 해결해서 지금과 같은 TCP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뭐 아주 심플하게 이제 키 내용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게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멀티플렉싱, 다중화, 비다중화, 폿 넘버를 사용한 다중화, 비다중화,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뭐 액 넘버, 그다음에 시퀀스 넘버 쓰고 그 다음에 무슨 타이머 써서 재전송 같은 것도 하고, 그죠? 그런 얘기 했고, 플로우 컨트롤이 어떤 거고, 컨제션 컨트롤이 어떤 거고. 플로우 컨트롤은 수신자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송신, 그죠? 얘기했고, 컨제션 컨트롤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인터넷이 굉장히 못 쓰게 될 뻔한 그런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인터넷이. 그 중에 하나의 큰 이슈였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학원생들과 연구자들이 TCP를 계속 보완을 해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사실 인터넷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든지 신뢰성 있게 전송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없었으면 요즘의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AI 쪽은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과 같이 되기는. 그래서 실제로 이 TCP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인터넷 애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한 3, 40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의 산물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것 정도가 이번 네트워크 강의 핵심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UDP하고 TCP를 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엣지를 다 봤어요. 엣지는 챕터 1, 2, 3에서 엣지는 다 봤고 이제 남은 건 코어 부분인데 라우터가 어떻게 돼 있고 뭐 IP가 어떻게 돼 있고 뭐 데이터 링크는 어떻게 돼 있고 뭐 피지컬은 어떻게 돼 있고 이 부분은 뭐 학부생 레벨에서는 지금은 굳이 그렇게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될 거면은 사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네트워크 산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대학원 레벨이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대학원 과목을 수강을 하든지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쭉 봤는데 사실 보면은 개념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프로토콜들을 다 보면은 아까 TCP egg 하는 것도 그렇고 receiver driven으로 flow 컨트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dash 프로토콜을 써서 HTTP에서 비디오 스트리밍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는 거를 거의 비슷합니다. TCP 타이머도 그렇죠. 뭐 응답 기다리다가 안 오면은 타이머 돌려서 시간 지나면 다시 보내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은 보면은 사람들이 평소에 피지컬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의
그 패턴을 잘 관찰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그 공학적으로 설계를 한 거죠. 확장을 해서. 그래서 뭐 들었니? 잘 들었어? 뭐 내가 무슨 말 했는데 들었어? 어디까지 말했는데 들었어? 아니 못 들었어? 그래서 이 프로토콜 설계를 하는 것들이 실제로 뭐 어딘가에서 그래 뚝 떨어져서 그런 뭐 알고리즘을 작성을 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실제로 피지컬 월드에서 하는 일들을 그대로 본따서 휴먼 비헤이비어와 이런 그 패턴을 따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그 패턴 베이스드, 그 다음에 데이터 드리븐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런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설계를 하고 뭐 그 AI 기반으로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들을 최적화하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어댑티브하게 그 네트워크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DNA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래서 그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AI가 합쳐져서 앞으로는 굉장히 그 자동화하고 지능형 네트워크, AI 네트워크로 해서 인터넷도 향후 앞으로 굉장히 더 발전을 할 여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슈는 이제 뭐 우리 연구실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뭐 앞으로 진로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빅데이터, 뭐 그 스마트 네트워크, 뭐 인터넷, AI 뭐 네트워크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그 학생들은 언제든지 우리 연구실 뭐 조교도 괜찮고 저도 괜찮고 컨택을 하면은 그 뭐 향후 공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기말 시험은 어, 기말 시험은 범위는 오늘 배운 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데까지고 챕터 3 연습 문제도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몇 개 정도 나갈 거예요. 이제 과제가 나갈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까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시험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학기 동안 수고들 많이 했고 고생들 많이 했어요. 고생들 많이 했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 잘 치고 그리고 또 즐거운 방학들 보내시고 그다음에 뭐 그 데이터 네트워크 AI 쪽 관련해서 그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그 뭐 진학 문의라든가 아니면 뭐 연구실 그 문의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결국 이번 한 학기 동안 그 뭐 한 번도 실제로 다 같이 모여서 수업을 많이 못해서 좀 아쉬운 게 많은데 그래서 뭐 다들 멀리서도 그 뭐냐 지금 여기까지 관심 있게 들어준 친구들이 그 뭐 얼마간이라도 있을 텐데 또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제 가을 학기 때는 부디 이제 코로나가 좀 상황이 좋아져서 그 좋은 어, 서로 이제 얼굴 좀 보면서 교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 시험도 잘 치시고 그 즐거운 방학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 숙제 안내입니다. 그 칠판 교과서 7th 에디션 기준 문제들입니다.